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회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 이 광고는 김주연 조합원 제공입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이명박입니다. 요즘 주세 회피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완벽한 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공정한 언론이 바로 서야 저와 같은 평범한 서민들의 밝은 미래를 약속된다. 그래서 저는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하셔서 저희 동지로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광고는 인천에 거주하는 김주연 조합원이 조합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의뢰한 광고입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이 개편된 뒤 첫 방송이죠. 지금까지 실수도 몇 번 있었다고는 하지만요. 어느 방송이든 개편 첫날에 실수가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방송 쭉 들어보니까요. 이번 개편은 나름대로 성공작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은 듭니다. 전 시간에 있었던 문희정 아나운서의 낭만음악실에 출연했던 신기행님. 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말씀드려서 신기행님 잘 모릅니다만은 다음 실시간 검색어에서 2위까지 한대 치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뉴스 검색어가 아니라 실시간 검색어에서 2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 국민TV 라디오의 청취자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자, 이제 바뀐 방송, 청취자가 더욱 많아진 국민TV 라디오의 라디오 비평 더욱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원과 그리고 아낌없는 비판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요. 전두환 씨의 아들인 전재국 사업 열심히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부정한 돈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페이퍼 컴퍼니를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했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국세청이라든지 또 후속의 취재가 따라야 화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재국 씨가 조세 도피처인 영국역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면 그 이유는 아버지의 부정한 돈, 국민들로부터 갈취한 훔친 돈을 자신이 물려받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에는 충분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미디어가 얘기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죠. 독립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가 전하는 조세피난처 소식들, 결국 주류 언론들이 외면했던, 그리고 주류 언론들이 밝히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의 일단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결국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 사회로부터 부를 갈취해가는 그런 상위 1%의 업무가 개재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업무론적인 시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 교수인데요.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라고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자죠.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벨 경제학상은요, 마르크스 경제학자에게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비주류 경제학자들에게도 절대로 수여하지 않는 상이 바로 노벨 경제학상입니다. 말하자면 케인즈식의 주류 경제학자들에게만 수여하는 상이 노벨 경제학상인데요. 그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교의 조지프 스티글리츠였습니다. 이 양반은 물론 자본주의 옹호론자죠. 그러나 이 스티글리츠가 쓴 최근의 책 불평등의 대가라는 것은요, 자본주의에 의거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자본주의의 활력과 동력을 상실케 하고 있는 상위 1%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비판을 보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1면과 그리고 22면에서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불평등의 대가라는 책을 다루고 있는데요. 책에 대한 소개 기사를 신문의 1면에 배치한 한겨레신문의 편집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22면의 기사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1면에 간략하게 소개된 기사를 저 또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희정 아나운서. 이들은 더는 빚을 내려는 엄두를 내지 못했고 극심한 절망감과 환멸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부유한 부모의 도움을 받아 무보수 인턴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고 있는 또래 학생들을 볼 때면 이들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졌다. 서민층 자녀들은 무보수 인턴 자리를 유지할 경제력이 없었고 장래성을 따질 여유도 없이 닥치는 대로 임시직 일자리를 잡아야 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제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신작 불평등의 대가에서 묘사한 미국 대학생들의 상황이다. 너무 비슷해 한국이라 착각할 정도다. 네, 미국의 대학생들도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자식들은 부유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무보수 인턴으로 일합니다. 미국의 그 취직제도는 좀 독특한데요. 일단 인턴으로 일을 합니다. 인턴도 급여는 받죠. 그러나 돈 안 받고 인턴 하겠다면은 당연히 회사에서는 반기고 좋아합니다. 그러니 좋은 인턴 자리를 얻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은 굳이 인턴의 그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무보수 인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질 좋은 일자리가 약속되고 있는 좋은 인턴 자리를 독식합니다. 그러나 돈 없는 집안의 자식들은 인턴 자리마저 급여를 주는 그런 인턴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인턴 시절 때부터 양극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지적은 마치 한국의 대학생을 연상시킵니다. 자, 기사를 계속 읽어볼까요?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때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1%를 위한 1%에 의한 나라로 전락한 미국의 불평등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불평등은 단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 그는 불평등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내 총 생산이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안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돈이 상위 1%에게만 집중되면서 서민층이 쓸 돈이 줄어들고 그 결과 소비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은 분배가 아니라 불평등이라고 말한다. 불평등의 대가는 또 있다. 민주주의의 약화, 공정성과 정의라는 가치의 훼손이 그것이다. 네. 미국은 한때 기회의 땅이었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치고 한때 70% 가까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가했던 그런 나라 미국이 레이건이 정권을 잡으면서 25%로 무지막지하게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줍니다. 그 결과 미국은 성장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고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이민간, 우리 동포들이 더 이상 미국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한국으로 여기민을 오는 이런 불쌍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은 이제 군사력밖에 없죠. 세계의 깡패로서. 그 이유는 결국 부자들이 그 나라의 부를 독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위 1%가 부의 80% 이상을 독식하는 미국. 자, 그렇게 되면은 부자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나라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위 99%, 하위 80%에게 돈이 돌아가야 그 사람들이 결국은 소비를 하고 그 소비에 의해서 생산이 촉진되는 이른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것이 근원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 스티글리츠 교수의 책에 대한 소개 계속 읽어봅시다. 1%와 99%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은 1%만을 위한 경제정책이 계속되는 탓이다. 정치인들이 그 경제정책을 유지하려면 1%에게 좋은 것이 99%에게도 좋다는 거짓말을 99%가 믿어줘야 한다. 1%는 이 관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치인과 경제학자, 법조인 등에게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네. 결국은 부자들이 우리가 잘 살아야 니들도 잘 살 수 있어. 그게 바로 이명박이 얘기했던 트리클 다운 이펙트, 낙수 효과입니다. 순 구라 거짓말로 드러났죠. 상위 1%에게 좋은 것이 나머지 99%에게도 좋은 것이다 라는 거짓된 신화. 상위 1%에게 좋으면요 나머지 99%에게는 절대로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부자들은 삼성 엑스파일에서 이미 그 일단을 보였듯이 이 사회의 언론계 그리고 법조계 검찰, 경찰, 사회 각계각층의 돈과 뇌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들의 거짓말이 그야말로 괴벨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면 우매한 대중들은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는 그런 괴벨스의 선전선동 논리를 몸으로 실천한 이들이 바로 상위 1%입니다. 대한민국의 불쌍한 99%, 박근혜의 복지와 경제민주화, 저는 궁극적으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넘어가서 일부 표를 찍었고 그것이 결국은 3% 사이로 박근혜 대통령을 출연시키는 결정적인 미끄럼이 됐습니다. 바로 관념 전쟁에서 99%가 1%에게 패배한 거죠. 네. 미국 사회를 분석했지만 이 책은 이런 질문에 대답도 될 것이다. 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지, 낙수 효과와 증세 반대를 외치는 이른바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왜 최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를 죽이는 경제 민주화라면 신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나섰는지. 네. 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느냐. 그거야 한국 경제의 성장의 과실을 1%가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경제 성장의 과실을 99%에게 골고루 나눠진다면은 결국은 그 나눔을, 그 혜택을 누리는 99%는 소비를 촉진할 수가 있고 그런 소비가 결국은 1%를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1%는 그야말로 눈앞의 이익에 눈깔이 멀어서 99%에 갈 걸 전부 다 독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낙수 효과니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면 경제가 위축된다느니 하는 이런 거짓말로 우리 스스로를 우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를 죽이는 경제민주화,
그게 아니죠. 부자를 죽이는 경제민주화죠. 부자는 좀 죽어도 됩니다. 솔직히 부자들은 3년 망해도 먹고 살 부자들은 망해도 3년 먹고 살 걱정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민들은 망하면 그 다음 날로 사망입니다. 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책 불평등이 될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어디냐? 이순희 옹김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불평등의 대가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출판사 이름 안 나오네요. 뭐 출판사에 어디든 간에 한번 권할 만한 책입니다. 저는 불평등의 대가라는 이 책을 읽고 이번 주 정치 토크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방송 들을 때 나왔던 2개의 이 스팟 광고가 눈길을 끕니다. 이회수 선생님이 국민TV를 위해서 조합원 모집을 독려하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또 이명박 목소리로 국민TV 조합원 가입을 독려하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뭐 이명박의 목소리라니까 기분이 조금 나쁘긴 한데요. 근데 또 들으신 분들은 김대중 대통령 목소리에 가깝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계시네요. 자, 뉴스타파가 오늘 밝힌 명단 4차 명단이죠. 예. 조세 도피처 명단. 전재국 씨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은 전재국 씨는 2004년 7월 28일 버진 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고요. 전재국 씨, 즉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 씨는 이 회사의 단독 등기이사이자 주주로 정제됐으며 이사의 결의에서 내부 자료에 주소로 표기된 서초동은 전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의 주소와 일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전재국 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2004년은 그의 동생 재용 씨에 대한 검찰의 조세포탈 수사로 전두환 비자금 은닉 문제가 불거진 와중이어서 비자금이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 씨에 대한 수사에서는 전두환의 비자금 가운데 73억 원이 전재용 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자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었고요. 뉴스타파에 따르면 전재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 추적 과정에서 그가 최소한 6년 이상 이 회사를 보유했고 이와 연결된 해외은행 계좌로 자금을 움직였다는 정황도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어떤 계좌에 예치해둔 돈을 버진 아일랜드에 세운 유령회사 명의의 아랍은행 계좌로 급히 예치하려 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이건 뭐 무슨 범죄의 기도도 아니고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국세청과 검찰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전시 비자금이 결국은 역사의 외면 속에 묻혀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광장의 작가 최인원 씨라고 있습니다. 최인원 씨가 쓴 소설이 참으로 실험적인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도 대학 시절에 읽었던 기억나는 소설 총독의 소리 연작 소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일본이 패망하면서 결국은 한반도를 떠나지만은 일본 총독의 이 이른바 비밀 지하 방송이 남아서 결국 그 방송을 한다는 그런 설정의 말하자면은 해방은 됐지만은 친일은 청산되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의 비권 소설입니다. 1962년인가요? 나온 소설인데요. 사실 이 소설은 오늘날 읽어도 전혀 그 상황은 변함이 없는 그런 소설인 것 같은데 오늘 문학평론가 연몽 선생이 한겨레신문에 총독의 소리가 전하는 역설이라는 칼럼을 기고하셨습니다. 소개합니다. 충용한 제국 신민 여러분, 제국이 재기하여 반도에 다시 영광을 누릴 그날을 기다리면서 은인자 중 맡은 바 고난의 항쟁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제국 군인과 경찰과
밀정과 낭인 여러분. 이것은 광장의 작가 최인훈의 연작 소설 총독의 소리 서두이다. 낯선 문체가 말해주듯 작품의 설정이 아주 이색적이다. 일본 제국이 패전한 뒤 조선 총독은 순순히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 20여 년째 식민지 회복을 위해 지하 활동을 벌인다는 가공적 설정인 것이다. 작가는 조선 총독이 지하 요원들에게 보내는 비밀 방송의 형식을 빌려 한반도의 뒤틀린 현실을 신랄하게 풍자한다. 연작이 처음 발표된 것이 1967년이므로 한일협정 반대운동의 여진이 아직 남아있을 때였다. 그 점을 상기하면서 총독의 방송 연설 앞부분을 조금 살펴보자. 패전 당시 일본 군부는 미국이 본토 상륙 즉시 대학살을 자행할 것으로 믿었고 한반도에서 철수할 때도 격렬한 보복이 있으리라 겁을 먹었다. 독일군이 불과 4, 5년의 점령 후 프랑스에서 물러날 때 현지인들의 잔악한 습격을 받았으니 40년의 통치 끝에 쫓겨나는 일본인에게는 오죽하랴 싶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반도인들은 자기들을 웃으며 보내줬고 피해 입은 내지인은 거의 없었다. 후일을 기약하며 이 땅에 남기로 결심한 것도 조선인의 온정에서 희망을 받기 때문이라고 소설 속의 총독은 말한다. 예, 저도 참 대학 시절 최인훈의 총독의 소리라는 가상 소설을 읽으면서 참 절망에 빠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독일군이 5년도 채 안 되는 프랑스 점령 이후 패전하면서 파리에서 철수합니다. 이때 레지스탕스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독일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철저한 재판을 통해서 단두대까지는 안 갔지만은 행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무자비한 조국의 배신에 대한 응징을 받았죠. 그게 가능했던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독일군의 프랑스 점령이 4년이나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이 1945년 패망 이후 한국을 물러날 때 그야말로 굿바이 환송 인사를 받으면서 갈 수 있었던 것도 무려 40년. 사실은 을사조약, 을사일제강점 이후에 1905년부터 따지면 40년입니다. 40년의 일본 지배로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일본의 지배를 당연시 하는 그런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이 난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한 응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만은 그 한 세대를 지나는 동안에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은 한반도 내에서 그야말로 잉여로 전락했고 일본에 협력했던 친일파들의 자손이 우일승천하는 기세로 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능했던 것이기도 하죠. 38선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그어지고 북한에는 김일성이 남한에는 이승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1960년대까지 경제에서도 남한이 북한을 따라가지 못했지만 특히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남한이 북한에게 항상 뒤졌던 이유도 김일성은 그 이후 독재를 했건 안 했건 간에 1945년 한반도의 북단에 진주한 소련군과 함께 친일파들을 아주 철저하게 작살을 냈습니다. 남한은 친일파를 작살내기는커녕 미군정이 오히려 그들을 품었죠. 그런 차이가 도덕적인 차이를 낳았고 그게 사실은 1960년대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그때 체제경쟁에서 이미 남한은 북한에 패배하고 있었어요. 항상 체제경쟁에서 패배한 쪽이 불어난 삐라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기억에 생생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동네 뒷산에 가면은 김일성 장군 만세 이런 삐라들이 막 널려 있습니다. 그거 주스서 갖다 주면은 무슨 상도 주고 학용도 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삐라 아마 북한산에 뿌려지면 전부 다 미친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럴 거예요.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삐라 살포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이제는 남한에 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설명이 길었는데요. 자, 우리 연문 교수의 글을 계속 읽어봅시다. 물론 황당무계한 소설적 가상이다.
실제로는 8.15 직후 도처에서 건국준비위원회 지휘하에 주민자치조직이 결성됐고 일부 흥분한 군중들은 지휘부의 질서유지 호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를 습격하기도 했다. 식민지 해방과 독립국가 건설에 열망이 온 나라에 끌어넘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에 드러난 일면이었다. 당시의 자료들을 모은 삐라로 듣는 해방 직후의 목소리라는 책에 보면 조선 헌병대 사령부 명의의 내선 관민의 고함이라는 일본어 포고문이 실려있다. 포고문 제2항은 조선이 독립한다 해도 조선 총독부와 조선군이 내지로 철수하기까지는 법률과 행정 모두 현재대로다 라고 되어 있다.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와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행정과 사법의 모든 권한이 일본에 있음을 선포한 것이다. 네, 실제로 1945년 9월 8일 남한에 진주하여 군정을 선포한 미군 사령부는 국외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자생적인 치안 조직도 해산시켰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일제 식민지 통치기구를 거의 그대로 계승했죠. 9월 29일, 이게 1945년입니다. 미군정 포고문에서도 9월 20일, 29일,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무려 한 달 보름 가까이 지난 다음에야 일본인 대신 조선인 경찰관으로 교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경찰관 중에는 독립지사를 고문한 악질분자도 섞여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 군중을 피해 숨었다가 미군정을 믿고 다시 나타난 것이죠. 식민지 체제의 모세혈관을 구성했던 조선인 행정관료들도 대부분 원래의 직책으로 복귀했습니다. 한국 기득권 구조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지요. 그때 마련된 친일 경찰, 친일 행정관료들이 결국은 이후 한국 기득권청을 구성합니다. 오늘날 그야말로 일베 교과서가 나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 있죠. 자, 연문 교수의 글 결론 부분을 봅시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러 한일 협정이 타결됐고 그로부터 다시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그렇다면 총독의 소리에 역설적으로 묘사된 일제 잔재는 얼마나 청산됐는가? 미군의 초토작전에 대한 공포심으로 떨던 일본에서는 이제 위안부를 모욕하는 망언까지 나오는가 하면 전쟁을 합리화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일제의 식민지 경영이 근대화의 동력이 됐다는 주장을 한국 학자들 자신이 하더니 이제는 식민지 체제의 청산 노력을 반미용공의 시각에서 왜곡하는 역사 서술조차 중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할 모양이다. 주권 회복을 위해 일생을 바친 지하의 선열들을 무슨 낯으로 대하겠나. 참으로 탄식할 일이다. 친일 기득권 세력의 독점에 대한 저항의 과정이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체성의 형성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에 헌신할 결의를 가진 사람만이 김일성 체제는 우리 제국의 국채를 작은 규모에서 본뜨고 있는 상징적 천황제라는 총독의 소리에 북한 비판에 동조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 대한민국 일제의 식민지 경영이 근대화의 동력이 되었다는 주장을 한국 학자들 스스로 하더니 이제는 식민지 체제의 청산 노력마저 반미 용공의 시각에서 왜곡하는 역사서술조차 등장하고 있습니다. 총독의 소리에 북한을 비판하는 대목이 나온다고 합니다. 김일성 체제는 우리 제국의 국채, 즉 일본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규모에서 뽐뜨고 있는 상징적인 천황제다. 이런 식으로 총독의 소리에서는 북한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판에 동조하려면은 결국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길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연문 교수의 주장.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 건데요. 아마 신문에는 게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나요? 모르겠네. 이거 뭐 신문 안 보니까 알 수가 있나. 여하튼
최동욱 검찰의 역풍이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이 눈길을 끕니다. 물론 중앙일보 칼럼이고 중앙일보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칼럼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현기 논설위원의 이 칼럼은 오늘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인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이 이를 막고 있다. 압력을 넣고 있다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왜 오늘날 검찰이 그나마 이런 신용이라도 내느냐에 대한 답변은 될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전현기 기자는 제가 또 현장 기자로 출입할 당시 저보다 좀 후배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인상 깊은 기자이기도 했습니다. 최동욱 검찰의 역풍이 없는 이유 읽어봅시다. 요즘 세상을 흔드는 힘을 꼽으라면 검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기관인 국정원, 경찰청, 국세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수사하면서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은, 이재현 CJ 회장을 수사하면서 서울국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요새 수사하는 대상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 사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앙처럼 추진했던 4대강 사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아들을 자퇴시킨 영훈 국제중학교 등이 있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과 권력 기관장, 재벌 총수의 이름이 앞에 붙는 사건들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다룬 적이 언제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검찰은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 이명박 검찰하고는 달라 보입니다. 힘이 행사되는 곳에는 견제와 저항이 있기 마련인데요. 아직까지는 역풍이 없습니다. 물론 전현기 기자가, 전현기 논설위원이 이 칼럼을 쓰는 시점에는 황교안의 압력, 이명박 정권의 법무장관인 황교안이 검찰의 원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을 일주일째 막고 있다는 기사는 안 나오는데요. 여하튼 크게 저항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검찰의 수사가 대중의 정의감을 자극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전현기 논설위원은 지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야 정치권을 겨냥하는 수사가 현재까지는 없다는 점. 원래 이게 검찰의 질주에 견제를 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국회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안 건드리니까 찍소리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게 이제 오늘 전현기 기자, 전현기 논설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검찰의 질주에 역풍이 없는 또 다른 이유 한번 들어봅시다. 최동욱 검찰총장의 존재입니다. 1,800명 검사로 이뤄진 검찰 조직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부 검사들의 도덕적 타락과 형편없는 수사력, 과도한 정치성과 취약한 리더십에 따른 내분, 하극상 때문이었죠. 최동욱은 제대로 작동된 시스템 인사의 성과였습니다. 그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자 3명을 추천하고 이들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뽑힌 첫 번째 총장입니다. 이때 종종 청와대가 미리 사람을 정해놓고 추천위라는 요식 절차를 거치곤 하는 수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야말로 역사의 간귀한 지혜라고 하는 말이 있죠. 라고나 하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에 가동이 됐습니다. 미미한 권력 이동기였기 때문에 임기 말의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당선인의 입김을 추천위가 차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9명의 추천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쪽이나 박근혜 당선인 쪽이 선호하는 특정인들을 대체로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자연스럽게 배제됐다고 합니다. 추천위원회는 토론을 통해서 첫 번째로 조직 내의 신망과 두 번째로 수사 능력, 세 번째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선출 기준을
합의한 뒤에 거기에 따라서 투표에 들어갔고 그러한 결과 나온 사람이 최동욱 검찰총장이다. 이런 이야기죠. 정말로 역사의 간지입니다. 이 미묘한 권력 이동기가 아니었으면은 틀림없이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 훨씬 전이었다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됐을 것이고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만약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가동됐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의 수사는 제가 봐도 없었을 겁니다. 왜? 자기를 총장으로 밀어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검찰총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또 어떤 흔들기로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시스템 인사로 탄생한 최동욱 총장 상대적으로 인명권자나 정치권의 빚이 적다. 최동욱이 평가받은 신망 플러스 수사력 플러스 중립성은 최악의 위기에 빠졌던 검찰을 오늘날 비교적 정상 상태로 돌려놓은 덕목이었다라고 아주 평가를 후하게 하고 있네요. 저는 그래도 모자랍니다. 검찰의 매력은 추상 같은 도덕심과 정의감에 있지만은 실제 검찰 조직은 성진욕과 공명심으로 굴러갑니다. 양쪽은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도덕심, 정의감, 그리고 성진욕, 공명심 이런 것들이 두 날개로 가야만이 사실 인간 세계에서 그나마 균형이 잡힐 수가 있는 거죠. 도덕심이 성진욕에 팽개쳐지거나 정의감이 공명심에 먹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동욱의 내면이 주목되는 건 리더의 향기가 조직 문화를 바꿔낼 수 있다라고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평 여기서 끝내겠습니다.